강지원 변호사가 함께하는 퇴근길의 유쾌한 한판 승부.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의 고민을 듣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고민 상담소. 이번 주는 우리 사회의 을 중의 을, 아르바이트생들의 고민을 들어봅니다. 지금 학생인데 용돈 벌고 싶어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어요. 7시간 정도 일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 좀 서 있는 편이라서 퇴근할 때쯤 되면은 다리도 좀 아프고 손님들이 계산하실 때 좀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실 때는 조금 기분이 상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아르바이트 하면서 감내해야 될 부분이니까 감내하고 있어요. 그래도 저는 좀 상황이 좀 좋은 편인 게 여기가 개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이 아니라서 월급이나 이런 거는 좀 제대로 들어오는 편이에요. 네,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의 이야기 들어보았습니다. 오늘은 편의점에서 일하는 학생의 이야기 들어보았는데요. 네, 요즘은 편의점 아르바이트 참 쉽지 않네요. 네. 절도 비리 혐의를 받는 동료 의원을 감싸준 대한민국 정치권의 의리,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5446님께서는요. 국회는 누구를 위한 집단이기에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0577번님께서는요. 이런 경우는 여야 할 것 없이 단합이 잘 되네요. 다른 민생 법안도 이렇게 마음이 맞았으면 어떨까요? 라고 의문표를 붙여주셨습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들어갑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3부 스포츠 소식부터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추석 연휴에도 여러 가지 풍성한 스포츠 이벤트들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축구 대표팀 평가전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한국 축구 대표팀은 브라질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후에 그 침체에 빠져 있는데요. 네. 그 5일 부천에서 열리는 베네수엘라, 8일 고향에서 열리는 우루과이와 두 차례 평가전을 통해서 그 명예 회복을 노립니다. 네. 그 아직 차기 외국인 사용탑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그 대표팀은 신태영 코치 체제로 A매치 2연전을 치르는데요. 그 1년 3개월 만에 태극마크를 단 노장 공격수 이동국 선수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 35살 이동국 선수는 올 시즌 K리그에서 11골로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요. 그 이동국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시계가 거꾸로 간다고요? 네. 네. 그 이동국 선수는 A매치 99경기에 출전했는데요. 그 이번 A매치 2연전을 통해서 그 A매치 100경기 이상 출전하는 센츄리 클럽 가입에 그 한국 축구 역사상 9번째로 가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동국 선수는 그 A매치 100경기라고 특별한 것은 없고 지난 99경기와 마찬가지 마음으로 임하겠다. 그 은퇴하는 순간까지 대표팀에 대한 생각을 항상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출사표를 밝혔습니다. 네. 이동국 선수 좀 기대를 해봐야 되겠네요. 노장인데, 그죠? 네, 맞습니다. 자, 근데 노장인 차두리 선수도 뽑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터미네이터에 빗대서 차미네이터라고 별명을 지은 차두리 선수도 그 2년 10개월 만에 다시 태극마크를 달았는데요. 예. 그 차두리 선수는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그리고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원정 16강을 이뤄냈지만 그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내년 1월 아시안컵 출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차두리 선수는 올해 소속팀인 FC 서울에 그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와 FA컵 4강 진출을 이끌었고요. 네. 그 활약 덕분에 2011년 이후에 대표팀에 오랜만에 재승선했는데요. 그 차두리 선수는 훈련 때는 그 자신을 삼촌이라 부르는 13살 후배 손흥민과 술래잡기를 하면서 그 분위기 메이커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네. 차두리 선수는 오늘 인터뷰에서 그 사실 대표팀이 내가 와도 되는 자리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고참이 경기력이 안 되면 짐이 다고 이런 그 비장한 출사표를 밝혔는데요. 그 차두리 선수에게 그 우루과이와 리턴 매치는 특별합니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 16강에서 그 한국을 2대1로 눌러서
그 차두리 선수를 펑펑 울게 만든 팀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류현진 선수 소식도 알려주시죠. 추석에 등판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네요. 네, 류현진 선수가 그 한가위 승전보를 노리는데요. 예. 그 류현진 선수는 그 기존 로테이션상으로는 원래 7일 등판해야 하지만 그 댄 헤런 선수의 등판이 하루 미뤄져서 그 한국 시간으로 추석 당일인 8일 오전 5시 10분에 그 애리조나 홈 경기에 나설 전망입니다. 네. 그 매티니 다저스 감독이 그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선두 경쟁 중인 그 2위 샌프란시스코와 맞대결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로테이션을 조정하면서 13일부터 15일까지 열릴 샌프란시스코와 3연전에도 제 그레인 미키, 류현진, 크레이튼 컷쇼가 등판할 전망입니다. 지난 1일 샌디에고전에서 시즌 14승째를 챙긴 류현진 선수는 그 지난해 14승 8패를 넘어서 그 메이저리그 진출 후 최고 성적을 달성할지 관심인데요. 그 류현진 선수는 엿새 휴식 후 선발 등판하는데 더 많이 쉴수록 강해져서 호투가 기대됩니다. 그 류현진 선수는 나흘 휴식 후 등판해서 5승 4패, 닷새 휴식 후에는 4승 2패, 네. 이번에 그 6세 이상 휴식 후 그 5승 무패, 네. 평균 자책점 1.15를 기록해서 이번 등판이 기대됩니다. 네, 추석 선물 기대해 볼까요? 네. 남자 농구 대표팀 농구 월드컵에 출전 중인데 부진하죠 지금? 아, 네, 맞습니다. 그 남자 농구 대표팀이 슬로베니아에게도 져서 그 농구 월드컵 3연패에 빠졌습니다. 네. 그 대표팀은 그 스페인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3차전에서 그 슬로베니아에 72대 89로 졌는데요. 그 대표팀 막내 이종현 선수가 12점을 올렸지만 그 역부족이었고, 그 슬로베니아는 그 NBA에서 활약하는 드라기치 선수가 22점을 올렸습니다. 한국은 좀 세계와의 격차가 커서 그 벽을 좀 실감하고 있지만 한국은 내일 새벽에는 그 세계 랭킹 4위인 리투아니아와 4차전을 치르는데요. 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기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기대를 해보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17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죠. 유보연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추석 연휴가 벌써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귀성 계획 세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귀성 차량은 6일 오전에, 귀경 차량은 추석 당일인 8일 오후에 가장 몰릴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이 기간 피해서 이동하신다면 조금은 시간을 단축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사고 구간 많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잠실대교 부근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여의도권에서부터 밀리고 있고요. 반대쪽 행주대교 부근에 사고가 났습니다. 때문에 사고 구간에서 잠깐 주춤하고 있습니다. 강건우 나란히 가고 있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동작대교 부근에 사고가 났는데요. 때문에 난지나들목부터 정체를 빚고 있고요. 그 밖에 서울 시내 재래시장이나 백화점 주변 도로를 중심으로도 이동량이 꽤 많습니다. 경동시장 주변, 영등포 청과물시장 주변, 영등포역 부근, 을지로 입구역 부근, 잠실역 부근 등등 교통이 혼잡하다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담뱃값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담뱃 가격을 지금보다 2,000원 정도 인상을 해서 한 4,500원 정도로 만들겠다 하는 것인데요.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이거 세수 확보를 위해서 서민층만 골탕 먹이는 게 아니냐 하는 반대도 있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의 류근혁 건강정책국장 연결해서 정부 측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담뱃값 인상하려고 여러 번 했었죠, 정부에서는. 예, 그동안 몇 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안 됐었는데, 이번에 이 인상하고자 하시는 그 시기를 선택하거나 또는 방법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지금 우리나라 성인 남성 흡연율 같은 경우는 거의 40.3% 정도 수준입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요. OECD 평균의 2배 정도에 육박하는 수준인데요. 네. 더 이상 담배와, 그러니까 금연정책을 미루다가는 앞으로 미래의 건강을 담보할 수 없겠다는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절박한 마음으로. 금연정책의 일환으로. 예. 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담뱃값을 인상하면 흡연자가 확실히 줄어듭니까?
예, 담배값을 인상하면 확실히 흡연자가 줄어듭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2004년에도 한 500원 인상을 하면서 예. 당시 이제 담배 판매량이 한 26% 감소를 했고, 예. 그리고 흡연율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12% 정도가 감소를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뭐 WHO 같은 경우에서도 그 담배 가격 인상이 가장 효과적인 금연 정책의 하나라고 이렇게 제시를 한 바가 있고요. 이거는 뭐 외국의 모든 나라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담배 네. 가격을 인상하면 당연히 흡연율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저번에 담배값을 올려서 흡연율이 떨어진 이후에 계속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까? 다시 뒤집어진 경우가 있습니까? 조금씩 매년 뭐 1% 정도 수준으로 떨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그 전에 담배 가격을 인상했을 때보다는 확실히 그 떨어지는 속도가 둔화되는 건 사실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직도 상당히 높은 담배 흡연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 종합적인 금연 대책을 제시를 하게 된 겁니다. 네,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는 거 아시죠? 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담배를 끊지 못하는 저소득층, 이 저소득층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저소득층에 대해서 소득 역진성 그리고 이분들이 담배 가격 인상됨에 따라서 이제 생기는 뭐 경제상의 불편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흡연을 더 많이 하시고 술도 많이 드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따라서 그분들의 건강 상태가 고소득층에 비해서 훨씬 나쁜 건 또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분들한테 담배 가격 인상이 부담된다고 해서 그분들의 건강을 해칠 수는 없는 겁니다. 언제까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저소득층의 경제적인 불편 때문에 담배 가격 인상하면 안 된다. 이런 논리들은 사실상 그분들의 건강을 포기하는 거나 같은 논리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 차제에 그 금연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흡연율을 좀 낮추고자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세수 문제가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좀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그 담배 정책을 추진을 하면서 생기는 세수 부분에 대해서는 그 흡연 예방이라든지 금연 지원,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좀 더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그분들의 건강도 찾고 그 역진성에 대한 오해도 조금 이렇게 완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여러 차례 역대 정권에서 정권 바뀔 때마다 담배값 인상을 추진을 했었는데 계속 정치권에서 통과시키지 않았죠. 예,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국회 내에서 여러 가지 이제 우려를 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이 담배값 인상 부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 희망하건대는 지금 국민들의 많은 분들이 한 60% 이상이 저희들이 담배 가격을 2,000원 이상 올리고 금연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고 계시고요. 특히 흡연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거를 찬성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이번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모든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저희 정책을 지지해 주실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당정 협의하셨나요? 아직 못했습니다. 네. 이제 그 부정안의 협의 좀 끝나면 네.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당정 협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한꺼번에 2,500원 정도 아니 한 2,000원 정도 인상하겠다 이런 생각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일각에서는 1,000원씩 두 번씩 좀 단계적으로 올리자 하는 얘기도 나오던데. 예, 이제 일부 의원님들이 이렇게 뭐 말씀을 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결국 이제 국회에서 논의를 해주시고 결정을 내주실 사항들입니다. 네. 다양한 의견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지를 아마 검토를 해주실 거고요. 네. 여러 가지 다양한 논의들을 거쳐서 좋은 결론을 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정말 이 국민들의 건강을 생각하셔서 금연 정책을 추진하시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야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담배값 인상을 추진하지만 그 이외에 금연 정책을 좀 다양하게 그동안에 추진해 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좀 부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부족했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상당히 부끄러운 부분입니다. 네. 그동안 이제 그 금연구역 확대 부분은 꾸준히 진행을 해 왔는데요. 예. 지금 FCTC라고 전 세계적으로 다 비준을 해주신 담배 규제 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몇 가지 정책들은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것이 이제 담배 갑에 그 금연 경고 그림을 집어넣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직도 담배에 대한 광고가 부분적으로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WHO나 FCTC에서 반대를 하고 있고 반드시 금지를 시키도록 공고를 하고 있는 사항들인데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네. 차제에 말씀하신 것처럼 담배 가격 인상뿐만 아니라 네. 그러한 비가격 정책들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뭐
흡연율을 획기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에 말씀하시기를 이번에 담배값을 인상하게 되면 거치는 세금을 금연 정책 여러 군데에서 쓰시겠다고 그러셨는데요. 네. 또 구체적으로 더 말씀하실 게 있나요? 어디다 쓸 건지. 저희들이 일단 먼저 생각하는 거는 흡연 예방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흡연 예방 부분에 사용하겠다. 예, 청소년들에 대해서 흡연 예방 교육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쩔 수 없이 흡연하게 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연 치료 부분을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네.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미국의 이제 어떤 외국계 담배 회사의 내부 직원으로 근무하시던 분이 최근에 한국에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 증언에 따르면 음주를 하시는 분들의 5% 정도만 중독 증상을 갖고 계시는데 담배를 피시는 분들, 처음에 담배를 손에 대게 되면 90%가 중독이 된답니다. 굉장히 좀 중독성이 강하고 사실은 흡연하시는 분들은 담배의 희생자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제 저희들이 금연 정책을 추진하면서 그분들이 효과적으로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각종 지원들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절대로 팔지 못하게끔 단속 좀 제대로 좀 해주시고 하세요.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주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의 류근혁 건강정책국장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담배값 인상에 반대하는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한국담배소비자협회 최비호 기획부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담배값 올린다는 데 대해서 반대하시죠? 네,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왜 반대하십니까? 일단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이유는 저희가 봤을 때는 궁색한 변명이라 보고 있고요. 네. 현 정부의 증세에 대한 부담을 보건복지부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겉포장으로 담배 소비자들에게 강제적으로 세금 납부를 강요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역대 정권에서 이 추진을 했었거든요. 담배값 인상하겠다고. 그때마다 증세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증세를 반대하시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증세에 대한 합리적인 목적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가 있다면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반대를 하고 있지 않지만은요. 일단은 담배값 인상이 어떤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에 일단 소비자들이 불만을 갖고 있고 저희도 계속적인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네, 정치적 목적이라고 보신다는 거군요. 네. 이번에 이렇게 2,000원 정도 오르면 세금이 전부 얼마나 거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2,000원 정도 인상을 하게 되면 5조 한 400억 원 정도 세금이 더 걷게 되고요. 네. 담배 관련해서는 총 한 해 한 13조 원 정도 세금이 더 거두어지게 됩니다. 네. 또 향후 5년간 담배 관련해서 제세 부담금은 연평균 한 4조 6천억 원 정도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상이 되면 흡연자 1인당 세액 부담이 담배세로만 한 1년에 70만 원 정도 더 내야 하는데 이것은 한 연봉 4,500만 원 받는 근로자의 1년치 근로소득세 부담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담배 끊으시라는 거죠. 근데 담배를 계속 피시면 그러시지만 그래서 이제 담배를 끊으십시오 하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담배를 끊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급격한 인상을 주장하시고 있는데요. 저희들 이제 흡연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담배를 왜 피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먼저 돼야 되고요. 네. 가격 정책을 고소하기 전에 담배를 그러니까 인상에 대한 적정한 목적, 그다음에 어디에 쓰이는지, 그다음에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적인 합의, 특히 흡연자들한테 먼저 다가가서 물어봐야 되는데 그러한 점들이 일단은 전부 다 생략이 됐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일방적으로 불통의 어떤 정부 정책에 그냥 무조건 따르라 라고 하는 것은 역시 좀 헌법이라든가 이런 거 위배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 위배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어쨌든 간에 이제 불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러면 헌법의 얘기는 어쨌든 흡연권이 헌법으로 보장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권리는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맥락에서 말씀을 그런 뜻이셨군요. 근데 흡연자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서 방책을 강구한다면 어떤 제안을 하시고 싶으세요? 일단은 앞에서도 잠시 언급을 해드렸지만요. 앞으로 정부가 입법 추진하는 발의안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히 분석을 하고요.
그다음에 1천만 담배 소비자들의 의견을 정부가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건복지부 장관님께서 한 일주일 전에 언급하신 것처럼 사회적인 토론의 장을 마련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일단 거기에 대해서도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네. 이러한 그 금연과 흡연의 갈등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네. 이제는 모든 국민들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공동의 문제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원만하게 해결하는 길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정도의 수준의 타협, 글쎄 원만하다는 게 타협을 의미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네. 방안이 제3의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인상에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상은 무조건 안 된다는 겁니까? 네, 일단 인사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바라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담배 관련된 과세 제도에 대한 이제 정당한 개선이 좀 필요하고 일단은 특정 계층의 흡연자들에만 이 부담이 되는 이 불이익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불이익을 방관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러니까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을 좀 합리적인 증세 방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런 설명이 전제가 된다면 거기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난다면 흡연자분들이 무조건 반대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문제가 해결하고 난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떻게 얼마를 증세를 해야 된다는 것은 차후에 논의해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먼저 이제 대화를 좀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대화를 하다 보면 길이 생길 거라고 기대를 하시는 거군요. 네, 기대를 저버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흡연율을 낮추겠다고 하는 정부의 금연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정부 정책은 사실은 네. 이번에 헬스플레이 2020에서 44%를 29%까지 낮추기도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 사실은 이제 2005년도에도 똑같은 헬스플레이 2010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2005년도에 남성 흡연율이 50.3%였는데 2010년도에는 30%까지 낮춘다고 했는데요. 결국 실패로 들어갔거든요. 2011년도 보건복지부의 흡연율 조사 자료 보면 남성 흡연율이 39.6%라고 40%로 처음으로 낮추어졌다고 자랑까지 했었는데 이러한 계획과 정책 달성의 목표를 위해서 이렇게 무조건 내세우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러한 정책들이 좀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흡연자들에게 어떤 공감대를 먼저 형성을 해야지만은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감대를 형성을 네. 하는 것이 먼저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네,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담배소비자협회의 최비호 기획부장이었습니다. 더 넉넉한 추석 되시라고 쉐보레가 준비한 선물. 스파크 구매 시 넉넉하게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사정에 따라 통 크게 최대 150만 원 할인까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쉐보레 같은 한가위 되세요.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9월 30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철도 비리 혐의를 받는 동료 의원을 감싸준 정치권의 의리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3622번님께서는 의원님들 월급이 아깝네요. 국민과의 의리를 좀 보여주시지 없던 정도 떨어집니다. 네, 이렇게 또 표현을 해 주셨군요.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고요.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인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인천 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준비된 인재가 지역의 관련 기업으로 취업하는 사업입니다. 취업 희망자는 채용 희망 기업이 원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좋고, 채용 희망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춘 취업 희망자를 뽑을 수 있어서 좋은 인천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injob.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사단법인 인천벤처기업협회와 함께합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철도 비리 혐의를 받는 동료 의원들을 감싸준 정치권의 의리 어떻게 보십니까? 0186번님께서는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국민을 뭘로 보는 건가요? 국회의원들 표결 공개 투표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뉴스 정면 승부 4부 들어갑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네, 정부의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가계 부채가 다시 급증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7개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한 달 만에 4조 원 가까이 불어날 정도인데요. 이미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는 1,040조 원으로 사상 최대 수준입니다. 오늘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한국금융연구원의 박종규 선임연구원과 함께 가계부채 문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의 지금 이 규모와 증가세, 이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아주 높은 수준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뭐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예, 예. 아까 그 1,040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국제 비교를 할 때는 이제 그 기준이 아니고 네. 다른 기준으로 보는데 예. 보다 광범위한 기준으로 봅니다. 개인 부채라고. 그게 이제 그 1,040조가 아니라 1,220조 정도 됩니다. 1,220 개인 부채. 예, 개인 부채가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개인의 그 가처분 소득 이걸로 나누면은 가처분 소득의 161%가 되는데 요거 수준이 이제 그 우리 OECD 국가들 있잖아요. 네. 그럼 쭉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나라보다 그 비율이 높은 나라가 한 3분의 1 되고요. 네. 우리보다 그 비율이 낮은 나라가 한 3분의 2 된다. 네. 그래서 평균보다 그 비율이 높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 문제는 이제 그 비율이 우리보다 더 높은 나라가 있습니다. 뭐 덴마크 같은 나라는 상당히 높고 이제 그런데. 덴마크 같은 나라가 네. 뭐 튼튼한 나라 같은데. 금융이 옛날부터 뭐 몇백 년 전부터 확실하게 발달을 했던 나라죠. 금융 예. 선진국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네. 근데 결국에는 이 수준이 높은 거가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거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금융의 실력이 되느냐 이제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찜찜한 게 이제 미국이 이제 115예요. 우리가 163 정도, 161 정도 되는데 네. 미국이 115밖에 안 되는데 미국이 2008년에 2007년 말에 그 글로벌 금융위기 뭐 미국발 금융위기를 이제 낸 나라인데 네. 그 당시 미국이 이게 수준이 140이었습니다. 140? 예. 그래서 그때 미국이 못 견디고 터진 수준이 이제 가처분 소득의 140%에 해당하는 부채가 쌓이니까 그걸 이제 미국이라는 그 금융 선진국이 그거를 견디지 못하고 이제 터졌기 때문에 그거랑 비춰봤을 때는 이제 우리가 그보다 훨씬 지금 높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뭔가 좀 불안하다 이런 찜찜함이 남아 있는 겁니다. 네, 가계부채라는 게 이제 그런 의미가 있네요. 네. 네. 언제부터 이렇게 가계부채가 문제시 됐다고 보시나요? 예, 제 기억으로는 2002년이었다고 봅니다. 2002년? 예, 네. 그게 아까 말씀하신 1,040조라는. IMF 지나고 나서. 예. 네. IMF 전에는 가계대출을 안 해줬어요. 네, 네. 뭐 아무리 뭐 담보가 있어도 한 사람 앞에 한 1,000만 원 이상, 천 몇백만 원, 그 500개는 안 불려줬었어요. 네, 은행 네. 자체가. 네. 왜냐하면 이제 빌려줄 때도 많고 그때 기업들이 그 돈을 무지하게 많이 빌려가던 시대이기도 하고 그래서 안 빌려줬었는데 IMF가 끝나고 이제 그 은행들이 이제 금융기관들이 돈을 굴릴 데가 없어졌어요. 대기업들이 다 이제 없어지고 전부 이제 파산하고 하니까 자금 수요가 이제 없어지고 해갖고 가계 그 대출로 이제 전환을 하죠. 네. 그래서 가계 대출도 하게 하고 그 허락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2000년부터 폭증하기 시작합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중심으로 전년 대비 50%씩 막 늘어나요. 그때 뭐 카드도 뭐 나오고 뭐. 그렇죠. 그때 뭐 비권하는 그런 분위기가 한참 있었습니다. 예. 그래갖고 2002년이 되면은
드디어 이제 아까 말씀하신 1,040조 그것이 이제 그때가 되면은 가처분 소득의 100%를 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건 문제가 있다라는 경고가 처음 나왔던 게 2002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게 가계부채 문제가 이제 위험할지 모른다는 얘기 나온 지가 벌써 12년째 된 해묵은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게 가계부채가 많으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뭐 미국의 경우에 140%였다고 말씀하셨고요. 지금 왜 160%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많으면 안 되는 겁니까? 물론 그 금융 시스템이 그걸 이제 견딜 수 있고 금융 그다음에 시스템. 그러니까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 빌려주고 그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빌려주지 않고 이런 선별 능력이 있다고 하면 뭐 덴마크처럼 우리보다 훨씬 높아도 괜찮은데 이게 과연 그렇게 됐을 것이냐 지금 우리 금융 실력이. 그런 경우는 이제 저 담보대출 같은 게 많지 않습니까? 담보대출이 많죠. 담보대출이 많았는데 이제 그게 너무 빨리 늘어나다 보니까 과연 그거를 제대로 선별해 가면서 대출이 나갔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역대 정권들의 가계대출에 관련 정책들을 좀 정리를 해봐 주실 수 있을까요? 가계대출에 관련 정책들이 역대 정부들이 제가 볼 때 뭐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뭐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문제가 진정이 안 되고 지금까지 오늘날에 이르렀냐 하면 정말 그 효과 있을 만한 정책은 안 내놨어요. 제가 볼 적에. 가장 중요한 게 금리인데 금리가 낮으니까 사람들이 빌려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원리금 상환 부담이 없어지니까 줄어드니까. 근데 그 금리를 너무 낮은 수준에서 지금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오고 있는데 이거를 바로 잡으려니까 이거 바로 잡다 보면은 뭐 이를테면 서민층이 그 부담이 생긴다 뭐 아니면은 뭐 버블이 터지네 마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금리를 올려가지고 부채를 좀 줄이자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금리가 지금 너무 비정상적으로 낮아져 있어 갖고 그래가지고 이게 기본적으로 이 수요를 크게 늘리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려면 금리가 어느 정도 정상화돼야 되는데 역대 정부들이 그렇게 되면은 경기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까 봐 그걸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했던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입장에서 금리를 오히려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 낮춰야 한다는 말씀도 있잖아요. 더 낮춰야 한다는 말을 한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지금 신임 이주열 총재께서 취임하실 때는 금리를 정상화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정상화라고 하는 것은 금리를 좀 올린다는 뜻이었죠. 근데 이 경기 부양이 지금 이 흐름에 이제 이거를 혼자서 이거를 거스르는 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경기 상황을 좀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이. 그러나 지금 오히려 낮췄지 않습니까 금리를. 이거는 굉장한 부담이 될 겁니다. 한국은행으로서 금리를 정상화시킴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부채가 좀 늘어날 거다. 그렇지만 지금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어제 9일이죠. 부동산 대책도 나오고 여러 가지 그 앞에 금융 관련 대책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금리도 내려 있고요. 이렇게 되는 것을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부채가 그런 대책들은 결국 가계부채를 통해서 빚을 더 내서 이제 집도 사고 이제 이러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 정책이 성공하려면은 부채가 더 늘어나야지 됩니다. 당연히 늘어나기를 바라고 이제 하는 그런 정책인데요. 늘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늘어났죠. 그래갖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가계 대출이 늘어나서 이제 집을 사고 팔면은 아무래도 이제 뭐 가구를 바꾼다든지 뭐 집 수리를 한다든지 이런 수요가 있으니까 그리고 집값이 올라가면은 뭐 내가 재산이 많아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니까 소비를 더 많이 하게 된다 이런 게 분명히 단기적으로 있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게 DTI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원리금이 소득의 몇 %여야 하는지 그거를 60%로 지금 올려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60%라는 게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월 300만 원 소득의 사람이 원리금 상환에 180만 원을 써도 될 만큼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60%니까요. 네. 네. 그 나머지가 120만 원 갖고 이제 산다는 겁니다. 그게 상식적으로 그런 상황에 빠진 사람이 제대로 소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다시 커다란 원금을 굉장히 갚아 나간 뒤가 아니라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그동안 그 가정은 소비를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뭐냐면은 이 가계부채를 늘려갖고 물론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소비 진작 효과가 있는 건데 네. 그 대가가 장기적으로 소비가 부진해질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양면의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쯤 가서 다시 또 바꾸면 되죠. 그렇게 되면 자꾸 소비가 부채가 늘어나갖고 이게 결국 터지게 되는 거죠. 네. 이게 가계부채를 우리가 지금 당장 이게 지금 위험하다는 말씀은 전혀 아니고, 네. 그러나, 딴 거는 다 떠나서 미국이란 나라보다 미국이란 그 금융 선진국, 월스트리트 하면 거의 신화적인 그런 금융 기법과 모든 인프라가 다 돼 있었던 나라인데 그 나라가 가계부채 비율이 140%가 됐을 때 이게 견디지 못하고 터졌다.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보다 지금 훨씬 높은 상황이 있으니까요. 160%로. 예. 그러면 지금 이제 경제를 좀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명제 아니겠습니까? 대단히 중요하죠. 그게 이제 뭐 내수를 좀 확대해서 소득을 좀 늘려서 내수 확대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경제를 좀 활성화 시키겠다고 하는데 그러려고 한다면 금리를 좀 인하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인하해도 별 그렇게 효과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그 소비자들의 그 부채의 수준이 이미 한계에 달한 지 오래기 때문에 제가 그 분석을 해보면은 분명히 2003년 정도까지는 금리를 내리면 소비가 늘어나서 내수가 진작되는 모습을 보였어요. 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적어도 2008년 늦게 잡아도 2008년부터는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소비가 그 소득 늘어난 거랑 똑같이 늘어납니다. 네. 그 말은 뭐냐면은 그 와중에 우리가 금리를 계속 낮췄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에 따라서 그 소비가 움직인다는 얘기는 이제는 부채가 늘어나도 이거는 원리금 상환 부담이 있고 그래서 이 소비를 더 이상 진작하는 그런 역할을 못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 원론적으로 생각하면은 금리를 낮추면 당연히 소비가 늘어나고 내수가 살아나야 되겠지만 우리는 벌써 그 단계를 지났다. 이거를 좀 정부 당국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가계부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오랜 동안 이제 문제가 되어 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이제 금리를 낮추면 가계부채는 늘어난다. 이렇게 해갖고 금리를 낮추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금리를 올리자니 그렇게 되면은 가계부채 버블이 터져서 우리 그 경제가 뭐 큰 충격을 받는다. 이런 또 반대 논리가 있어갖고 이 내려도 반대, 올려도 반대. 지금 그래갖고 벌써 10여 년 동안 이러지도 저러지도 어정쩡한 상태에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 생각에는 정말 답답한 상황인데 이게 가계부채 문제는 더 이상 무슨 이거를 통해서 무슨 거시경제를 부양하거나 이런 수단으로 생각하지 말고 따로따로 이 가계부채는 금융의 건전성 차원에서 우리가 너무 커져가지고 가계부채 버블이 터지면 안 되니까 그 이전에 사전적으로 이거를 건전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거시경제 부양하는 거는 좀 다른 방식으로 좀 다른 수단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경제 정책의 수단을 나누어서 가계부채는 유지를 하고 가계부채는 건전화시키는 걸 좀 하고요. 그럼 그 금리 인상하자는 얘기를 되는데. 금리를 인상하지 않아도 건전화할 수가 있다. 네, 그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자기가 빌려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담보대출이 많아서 다른 나라하고 좀 다르다는 얘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게 담보대출 이 부동산 시장이 또 같이 맞물리면은요 오히려 더 위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경제 활성화 정책은 다른 방식으로 벌써 경제 활성화 정책은 뭐 다른 방식으로 가계 빚을 내서 다시 제 말씀은 이제 빚을 내서 경기를 띄우려는 그런 유혹에서는 좀
좀 벗어나 줬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이게 지금 그 정부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네. 이 소비자 자신도 되게 중요합니다. 예, 이게 예. 자기 힘에 부치는 이 빚을 낸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빚을 네, 갚아 나간다는 게 네. 아마 그 빚을 내본 사람이라면 다 그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근데 지금 그 굉장히 이 스트레스가 많은 그 일이거든요. 네. 뭐 유혹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자기 힘에 부치는 그 부채는 지지 않는 게 좋다. 소비자들도 자제를 좀 해야 되겠고요. 네. 옛날에는 우리 그 IMF 이전에는 그 우리 근검 절약이 미덕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지금 이 상황에서는 빚을 안 내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바보가 되는 빚권하는 사회가 돼가지고 뭐 금리가 낮은 것도 물론이지만은 뭐 여러 가지 제도가 빚을 권하는 제도가 많습니다. 뭐 빚을 내기를 편하게 해준다든지 뭐 빚을 그 상환하는데 부담을 줄여준다든지 이거는 카드 막 쓰고요. 네, 그 굉장히 그런 빚을 권하는 제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없애고 금융기관도 이렇게 나가다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건 자기의 생사에 달린 거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가계부채 버블이 터진다고 하면은 이 건전한 대출을 하지 않은 금융기관들은 분명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체적으로 좀 이렇게 미리미리 물론 금융사들이 그 대출을 늘려갖고 자산의 점유율을 확대하려는 경쟁하려는 그런 동기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갖고 버텨낼 수 있을 것인가 좀 자체적으로 좀 알아서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금융기관이 살아야 하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야죠. 네? 근데 지금 과연 그런 길로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좀 의심이 들 만큼 네, 아이고, 뭐 다 그냥 뭐 이렇게 경쟁적으로 해왔거든요 이때까지. 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불안한 거죠. 정신 바짝 차려라 이 말씀이시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가계부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부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한마디로 다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근데 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돈을 빌려서 또 투자를 하고 하는 것은 뭐 대단히 유익한 거죠. 네네. 네. 뭐 소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자도 꼭 돈을 써야 되는데 내가 돈을 빌려서 썼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돈을 빌릴 수가 없으면은 굉장히 괴로운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반드시 돈을 써야 할 적에 이제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그 소비를 하면은 그 소비자의 그 효용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 자체가 반드시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이게 너무 많은 빚이 지니까 네. 뭐 개인이 문제가 생기는 거야 개인 책임이라고 하겠지만 이게 지금 너무 많다 보니까 개인이 이제 파산을 하게 되면 그 부담이 금융기관에 가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면은 알겠습니다. 금융기관이 어려워지고 그렇게 되면 그 파급 효과가 경제 전체에 퍼지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금융연구원의 박종규 박사와 함께 했습니다. 나이 들수록 매력을 더해가는 남자. 그러나 점점 더 시들기만 한다는 여자의 운명. 전 믿지 않아요. 운명도 아름다움도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운명을 바꾸다. SK2. 철도 비리 혐의를 받는 동료 의원을 감싸는 대한민국 정치권의 의리 어떻게 보십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1794번님께서는 범죄자를 보호하는 국회의원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의견 주셨는데요. 휴대전화 끝자리 0186번님께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신아람, 기술감독 신동의 이한님, 작가 황순명, 김민경, 그리고 진행의 강지원이었습니다. 9월 3일 수요일 여러분과 함께한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